이번 시간은 이제 조선시대에 있어서의 이제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와 관련된 겁니다. 10강, 11강은 이제 요 수사 및 그 형사 재판 절차 1, 2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 10강에서는 과연 조선시대에는 어떤 범죄가 저질러졌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해서 가해졌던 형벌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수사 및 형사 재판 절차의 진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시대는 이제 유교 국가이기 때문에 신분 사회를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신분 사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리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그러니까 삼강오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삼강오륜. 이 강상죄라고 하는 것을 높이 아주 쳤어요. 그러니까 강상, 신하와 임금과의 관계,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이거 상당히 그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그런 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차없이 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부터 유리한 시박이라고 하는 또 죄가 있었는데, 이 시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래도 이것도 아마 유교 사회에 있어서 어떤 그런 전통과 관련된 거라고 봅니다. 반역죄라든가 대역죄라든가 이런 것을 용납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지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엄하게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기본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있어서의 그 집행됐던 형벌, 이렇게 한번 제 10강에서는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시박입니다. 시박. 이 시박을 보시게 되면 형법상 죄질이 가장 악질적이고 도의적으로도 가장 비난받아야 할 10가지 특별한 중죄. 이렇게 해서 이제 시박이라고 하는 죄를 명문화를 해놓고 여기에 해당될 경우에서는 가차없이 엄단을 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범죄와 관련돼서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 우리는 이제 우리 강의 모두에서부터 쭉 지금 거슬러 오지 않았어요? 고조선 시대, 부여 시대 어떤 범죄가 있었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그 대가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쭉 봐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조선 시대에는 이제 소위 세 조목만 지금 전해지고 있지만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이게 대표적인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여 시대에는 그 사조목이라고 해서 4가지 범죄가 있었다는 거죠. 살인죄, 절도죄, 간음죄, 투기죄, 이런 것이 이제 있었다. 그러면 이제 조선시대는 과연 어떤 범죄가 있었겠는가? 조선시대에는 물론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범죄, 살인죄라든가 강도죄, 폭행죄 뭐 이런 것이 있었죠, 당연히. 그 이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강상죄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시박죄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당시 여러법적 규정의 범죄로는 살인죄, 상해죄, 절도죄, 수뢰죄, 간범죄, 투구죄, 이건 폭행하는 건 투구라고 하는 폭행, 매리죄, 남을 꾸짖고 욕하는 거, 모욕한다 이거죠. 도박죄, 무고죄, 관리에 대한 죄,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요게 이제 보시면 여기 한번 보세요. 조선은 중국의 명류를 이어받아 조선 형편에 맞도록 의용한 한편 경국대전,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을 통해 고위법전을 제정 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선 고유의 법률은 명륜법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특별법의 지위를 가졌다라고 하는 거.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강상죄가 나오잖아요. 강상죄. 강상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삼강오상이라고 해서 삼강오륜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어떤 그 유교적인 윤리 이런 것을 해치는 어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 범죄로 인정을 해가지고 엄하게 처벌했다 하는 겁니다. 강상의 윤리를 범한 죄를 말하는데 강상이란 조선시대의 윤리인 삼강오상을 뜻한다. 이 삼강오상이 뭔가 한번 볼까요? 삼강과 오상, 이거는 사람이 항상 지켜야 할 큰 도리를 얘기한다는 거죠. 삼강이라고 하는 거. 삼강은 유교의 도덕에 있어서 근본이 되는 3가지 강목으로서 임금과 신하, 어버이와 자식,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다.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이런 게 있죠. 오상은 유교에서의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떳떳한 도리. 이거를 제대로 안 할 경우는 이거 사람 취급을 안 했다. 인의 예지 신을 말한다. 부자 사이의 친애, 군인 사이의 의리, 부부 사이의 분별, 장유 사이의 차서, 부모 사이의 신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삼강오상이라고 하는 거 틀리면 이것은 인간의 어떤 그 세상이 아니다는 거죠. 사람 사는 데 있어서는 이런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거기에 대해서 엄한 책임을 물었다는 겁니다. 삼강, 오상, 그러니까 강상죄다 이렇게 해서 처벌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모두에 설명드리는 것이 바로 시박입니다. 시박. 요걸 굉장히 그 못된 범죄다라고 해서 굉장히 좀 엄하게 다스렸던 것 같아요. 즉 신분사회 기본질서를 유지한 6.25 도덕에서 비롯된 것이다. 요걸 우리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10가지 죄를 뽑은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 나중에 도표로 한번 보죠. 요 법률상의 은전 감형이나 그 제가 이 조선시대에 있어서 정조시대는 특히 굉장히 그 온정적인 그런 그 판결이 많이 나왔어요. 죽을 죄다 할지라도 감사 정배 죽이지 않고 유배를 보내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죄 처벌하지 않고 표창까지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박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런 소위 은전을 베풀고 감형하는 거 이런 것도 없어요. 소권의 특전은 물론 일반적 사면에 의해서는 면제되지 아니하였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봤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봤다. 그리고 악역 이상의 범죄 시에는 추분을 이를 가리지 않고 사형을 집행했다는 거죠. 사형 원래 이런 그 범죄 처벌 같은 것도 시기를 봐서 했는데 그 시기를 보지 않고 사형을 집행했다.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예, 한번 볼까요? 시박죄 어떤 것들이 해당되는지 여기 보면 이제 모반죄가 나옵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해서 멸망케 하려고 음모하는 것. 모반죄, 모대역죄, 악역죄. 요거는 조부모, 부모, 시조부모, 시부모를 때리거나 죽이려고 음모하거나 또 그 이외에 이제 친척들을 뭐 죽인다든가 할 때 악역죄, 부도죄. 또 한 집에서 사형에 해당되는 지은 사람이 아닌 자 3인을 살해하거나 아주 뭐 끔찍한 거죠. 대불경죄. 왕실의 대묘나 능묘의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과 왕이 타는 수레, 가마, 왕이 없는 옷이나 쓰는 물건을 훔치는 경우 이런 것이 대불경죄. 불효죄. 불효죄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불효막심. 불목죄. 8촌인의 근친 살해하고 음모하는 경우. 뭐 남편과 이렇게 해서 연장자 6촌의 존속을 구타하고 고소하는 죄. 이런 게 심각한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불의죄. 관내 인민이 부주전 등의 관장을 살해하는 경우, 군사가 직속상관을 살해하는 경우 이런 거 불의죄 다스렸다. 내란죄. 6촌 이내의 근친, 부나 조의 처벌 범관하거나 화관한 죄. 이런 것도 내란죄라고 해서 다스렸다. 이렇게 해서 시박이라고 하는 범죄를 유형화해놓고 굉장히 그 엄히 다스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법정의 모습을 스케치한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 행해졌던 그 법의학 수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몇 개만 골라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법의학 수준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시 조선시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의학이라든가 과학이 발전된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날 시대적 환경하고 다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것이 있었을까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굉장히 아주 치밀하게 이루어졌어요. 요새 이제 뭐 CSI 뭐 이렇게 해서 미국에서 과학수사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에 못지않은 우리 조상들이 굉장한 과학정신 아주 철두철미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시체를 거만한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3번 하도록 사제일 경우, 사람이 죽은 경우에 있어서는 3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그 상검에 있어서 그 원칙이 있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무원록이라든가 신주무원록, 중수무원록 이런 그 검안 서적 관련돼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무원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한이 없도록 해라 라고 하는 하나의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이 죽은 경우.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제 뭐 사람이 죽은 그 유형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맞아 죽은 경우, 폭행, 구타, 물에 빠져 죽은 경우, 그리고 불에 타서 죽은 경우, 뭐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친자간별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이 처녀였느냐 아니었느냐, 뭐 이런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하나의 원칙대로 나름대로는 일리 있게 그 이제 구성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이제 우리 과학, 의학 이런 그 환경을 보면서 비교해 본다면 뭐 비교거리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치밀한 원칙하에 그런 거만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제 이 마을 수령이 대체적으로 거만을 하는데 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만서를 작성을 해야 됐습니다. 그 거만서는 나름대로 일정한 체계와 형식을 갖춰야 돼. 오늘날 보게 되면 아마 오늘날보다 더 이 기록하는 것이 더 잘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따 이제 그 거만 그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그럴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일정 원칙하에서 잘 체계적으로 정립되었던 것이 당시에 거만 검시였다 하는 겁니다. 여기 한번 앞에 나와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독을 먹고 죽은 경우 이를 검험할 때는 은비녀를 사용했다. 우리 여러분 그 연속국 같은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은수저 같은 거를 넣어서 그 색깔이 변하는지를 보면서 아 독을 탔구나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같은 내용 같아요. 시신의 입에 찹쌀밥을 머금게 했다 닭에게 먹였을 때 닭이 죽으면 이 또한 독살로 여겼다. 나름대로 일리 있는 것이죠. 남자는 양기가 얼굴로 모이므로 얼굴이 무거워 익사하면 반드시 엎드리고 여자는 음기가 등에 모이므로 등이 무거워 익사하면 반드시 들어눕는다. 오늘날 같은 경우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음양의 조화에 의해서 남자는 이러니까 이렇고 여자는 이러니까 이렇고 나름대로 그걸 원칙화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그 나름대로 철저한 분석에 의한 이런 원칙들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조선시대는 한번 볼까요? 조선시대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세 차례 걸쳐 검시했다는 거, 세 차례 걸쳐. 이를 삼검이라고 했다. 삼검. 세 번에 걸쳐서 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죽은 현장을 관할하는 수령이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이웃에 있는 사람이 하고, 이웃에 있는 수령, 또 그 위에 상급관청에서 또 한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해졌던 것 같아요. 삼검제라고 하는 초검, 복검, 삼검으로 이루어진다. 때에 따라서는 4검, 5검, 4번도 하고 5번도 이제 했다. 이런 것은 이제 세종대왕 때부터인 것으로 보이며 성종 때 나온 경국대전 예전에서 성문화되었다. 이제 이 조선의 검시대 삼검제라고 하는 것은 법전에 명문화되어 있었다. 성종시대 때. 당시에는 이제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몸, 이걸 훼손할 수 없다는 거죠. 신체라고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훼손하는 것은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시신을 함부로 손을 못 대니까 겉모습만 봐야 된다는 거죠. 시신의 겉모습만으로 수사하자는 안 되었다. 그래서 그 부검도 못했어요. 그래서 검시에서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위 얘기하는 실수 이런 것을 자꾸 이제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러 번 검시할 수밖에 없었다. 요 경국대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삼검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볼까요? 초검은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체가 있는 곳에 지방관이 제1차의 시체 검험을 행한 후 무언록의 형식에 의해 검안서를 만들어 상부관에게 제출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검안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검안서. 요게 이제 당시에 있어서 이제 검시하는 절차입니다. 수령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사람의 관속들이 따라가는데 오작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같이 보는 거죠. 여기 배 자르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당시에 초험관인 서홍무수 이병훈이라는 사람이 검험회로 문서로 보고한 내용의 일부인데 한번 요거 볼까요? 굉장히 그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검험차 죽은 이소사의 시신이 있는 민성길의 집으로 향하였다. 집은 남향의 초가
두 칸의 상하방이다. 방을 이리저리 자세히 보니 방의 높이는 관촉으로 6척 1촌이며 방과 방 사이를 토벽으로 막았다. 문고리는 있으나 문자는 없다. 동쪽 벽에 소나무 선반 한 개가 있고 남쪽 벽에는 문이, 북쪽 벽에는 장이 나 있다. 방 안쪽에는 가게에서 파는 갈대 바구니 2개가 놓여 있다. 요거는 이제 시신이 놓여져 있던 방의 상태를 한번 쭉 한번 보는 겁니다. 들어가서 먼저 사체를 보기 이전에 이렇게 해서 어떤 것이 과연 이 방에 널려져 있고 방의 크기가 어떻고 뭐 이런 걸 한번 쫙 관찰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것이 처음 그 검시하는 사람의 의무였습니다. 이게 이제 검안서 기록의 이제 하나의 체계적인 그 원칙을 담은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또 볼까요? 시체의 사진은 동으로 벽에서 4척 5천, 시체 위치를 얘기하는 거죠. 서쪽으로 2척 7천, 남쪽으로 1척 9천, 북쪽으로 1척 2천 떨어져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언급합니다. 시체를 덮어둔 천을 보면 처음에 아청색 목면 이불 한 채이고 다음 백목 서면 저고리 한 벌, 백목 치마 한 벌, 백목 고쟁이 한 벌, 다음 흰 목침 한 개가 놓여 있다. 여기저기 오물이 어지럽게 묻어 있고 방이 너무 좁아 검시하기가 어렵다. 시신을 밝은데 판자 위로 끌어낸 후 살펴본 즉 나이는 대략 42, 3세 여인으로 보인다. 시신의 머리는 동쪽으로, 발은 서쪽으로 향해 누워있다. 시신의 위치까지도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한 겁니다. 신장은 4쪽 9촌이며 이것도 재겠죠. 4쪽 9촌이며 전신이 모두 부어 올라 있다. 목은 좌측으로 올라가 있으며 머리는 모두 산발한 상태이다. 머리카락의 길이는 1척 5촌이며 눈과 입은 모두 벌리고 양손은 주먹을 쥐지 않았으며 양다리는 편 채로 있다. 오작, 따라다니면서 도와주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김산불로 하여금 법물로 전신을 씻어낸 후 손으로 자세히 검사토록 하였다. 앞면은 정수리부터 양쪽 눈두덩이에 이르는 살색이 청색으로 부패하여 있다. 눈망울은 보통과 같았고 양 광대뼈 근처의 상하 부위와 입술색은 청옥색으로 부패하여 있다. 상하 이빨은 평상시와 같다. 이거는 이제 얼굴서부터 해가지고 싹 다 보는 겁니다. 혀가 이빨을 누르고 있고 턱 아래부터 인후 부위 살색은 황색이 평상과 같다. 어깨뼈로부터 가슴 위 부위는 청적색으로 피부가 일어나고 겨드랑이에서 손끝까지는 황백으로 평상과 같다. 가슴 아래부터 명치까지는 황백으로 피부가 간혹 일고 갈비뼈부터 사타구니까지는 약간 청색의 피부가 있고 일고 있다. 음호는 평상 같고 양 무릎 위에서 발가락까지는 황백으로 평상 같다. 이 색깔, 피부 색깔도 다 보는 거예요. 뒷면은 뇌로부터 목 위까지는 평상 같고 귀 뒷밑이 청옥색으로 부패하여 있다. 목둘레 좌측에 상처가 있는데 관측으로 4촌 4푼으로 살색이 자적색이고 경직화되어 있다. 좌우로 둘러보니 부러지고 어깨 뒤에서 팔꿈치까지 살색이 청적으로 피부가 일고 양 손등에서 손톱에 이르는 부위는 황백으로 평상과 같다. 척추 부위에서 양 신장이 있는 곳까지는 청적색으로 피부가 약간 일고 항문은 평상과 같다. 대퇴에서 발바닥은 황백으로 평상 같고 음호에 은수저로 시험하니 색이 약간 검으나 곧 물로 씻으니 희어졌다. 따라서 실제 원인은 목이 부러진 데 따른 것이 확실하다. 시신을 옷으로 덮어 판 위에 둘둘 말아 방에 두고 갈대 바구니로 덮고 회로 3군데 뿌려 놓았다. 자물쇠로 방문을 잠근 후 밖에서 봉한 후 군인으로 하여금 잘 지키도록 하였다. 요게 이제 검안서의 내용들 상당히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설명드리진 않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쭉 한번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현장을 감식을 하고 이 조사하는 게 수사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검시제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의 못지않게 그 당시에도 아주 잘 되어 있었다. 보게 되면 이제 빛을 비추는 데 있어서도 빛을 어떤 빛으로 비추느냐, 뭐 이런 것이 아주 자세하게 원칙화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복검은 이제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복검은 처음 한 수령이 인근 지방관에게 제2차의 검험 즉 복검을 위촉하는데 역시 초검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양쪽이 다
봐서 일치하게 되면은 이제 이 상부관이 사건이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얘를 초검하고 다시 한 복검이 이게 서로 다르다. 이럴 경우 상부관이 다시 3검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요 셋째로 3검, 4검 또는 5, 4, 6, 4는 중앙의 형조에서 난관을 보냅니다. 그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적합한 인원을 차출해서 이들이 다시 점검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 보면 핵심입니다. 상검에 따른 임명차, 사람 죽었을 때 이렇게 한다는 건 책임은 1차로 중앙에서는 한성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줬으면 2차 책임은 중앙의 사원부에 있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판정을 내리는 판결의 책임자가 누구냐? 1차 중앙에서는 이제 1차 한성부 관찰사, 지방에서는 관찰사. 그리고 2차 책임은 중앙의 사원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총괄을 했다는 그런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드리고 다른 파트로 좀 넘어가죠. 검시에 있어서는 특별히 검험관의 마음가짐이 강조되었다. 자기가 갔는데 오작이라든가 따라간 사람 이렇게 해서 시키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 자기가 직접 봐야 된다. 요런 것은 나중에 그 정약용의 목민심서 같은 데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언급이 됩니다. 이 재판하는 사람이 청송관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느냐, 이 검험할 때도 수정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 현장에 나가기를 미루거나 현장에서 주검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오작이나 항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동을 금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현장에서 밤을 지새는 경우에는 사건 관련자 집에서 묵지 않도록 하며 되순대 여러 사람의 진술을 받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잘 살피게 했다. 당시에 이제 물론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겠죠. 자기가 이제 물론 범인은 아니지만 보지 않은 걸 봤다고 또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잘 가려서 이제 다루어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임명치사 사건에 대해 사체가 있는 곳에서 직접 삼검제도에 따른 검증을 한 다음 그것을 재판의 근거로 이용했던 사실은 조선시대 형사법제가 나름대로는 높은 수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요거는 당시 그 무언록, 요 사람의 신체 구조 이런 걸 보면서 다 이제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수령이 다 알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아전들이 법률 지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딱 보면서 뭐는 어떻고 뭐는 어떻고 이렇게 다 하는 겁니다. 증수문록에 나와 있는 요 인체도를 얘기합니다.